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잃어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단백질 폭탄으로 알려진 두부는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는 대표적인 식재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두부를 먹을 때 독이 되는 최악의 경우, 그리고 두부를 어떻게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부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첫 번째는 바로 GMO 유전자 변이된 콩으로 만든 두부를 먹을 때예요. 2018년 보도자료를 보면 수입 콩을 사용해 만든 두부 7종류에서 6종류나 GMO 성분이 검출되어 파문이 일었던 적이 있었어요. GMO는 원래 생산성을 향상시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강화하거나 질병의 저항성을 높여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유전자를 변이해서 재배하는 거예요. 또 제초제나 살충제의 사용량도 줄일 수 있어서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배된 것을 섭취했을 때 건강에 대한 안전성 문제와 생태계 파괴 등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GMO 재배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어서 많은 나라들이 GMO의 수입과 생산을 규제하고 있어요. GMO 식품을 꾸준히 섭취할 경우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2년 동안 실험쥐 200마리에게 GMO 옥수수를 먹인 실험 결과 20%의 쥐에서 종양이 발생됐대요. 종양의 크기도 컸대요. 크기가 약 탁구공만큼이나 크게 자란 쥐도 발견되었다는데 쥐 전체 몸무게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게였다고 해요. GMO 표기가 의무이기 때문에 GMO 표기가 없는 식품을 사 먹으면 되지만 문제는 식품을 몇 차례 가공 과정을 거쳐서 GMO의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은 식품은 GMO 표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데 두부를 구매하실 때에는 원료가 수입산이 아닌 국내산 콩으로 만든 두부를 사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는 GMO 재배 자체가 금지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재배된 식품은 안심하고 드셔도 돼요. 두부가 건강을 해치는 두 번째, 바로 유부를 드시는 건데 유부는 두부를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건데 유부를 먹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유부초밥이 있지만 이외에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도 사용되죠. 유부의 고소한 맛과 부드러운 식감 때문에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돼요.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유부는 칼로리가 높아질 뿐 아니라 트랜스 지방이 생성돼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실명과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로 인해 대사증후군과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쳐 인지력, 학습 능력을 감소시키는 부작용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유부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맛이 좋고 간단하게 식사 대용으로 드실 수 있지만 과하지 않게 드세요. 세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음식이죠.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A나 루테인, 지아잔틴 등등의 영양소가 풍부해서 눈 건강에도 효능이 있고 마그네슘, 비타민 K 또 풍부해서 굉장히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 성분이에요. 이 옥살산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수산칼슘이라는 성분이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결정을 잃어서 신장이나 요로에 쌓여서 결석이 될 가능성도 갖고 있어요. 이 신장 결석, 요로 결석이 되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다는 건데 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와 같이 칼슘이 많은 음식은 피하시고 별도로 섭취하는 게 오히려 좋겠습니다. 네 번째, 두부를 드실 때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는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에요. 두부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포닌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요오드가 몸 밖으로 과도하게 배출될 수가 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의 합성과 조절을 돕는 아주 중요한 성분인데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의 생성이 부족하게 돼서 갑상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이 생길 수가 있고 무기력해지고 피로 회복이 잘 안 되고 우울증, 부종, 집중력 저하 다양한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어요. 갑상선에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두부를 많이 드셔도 되지만 이미 갑상선이 약하신 분들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두부는 어떻게 드셔야 두부의 효능을 최대한 높일 수 있나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뿐 아니라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등의 성분이 풍부하고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도 원활하게 해서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출혈 등등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두부는 이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는데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죠.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돼서 생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죠. 또 이 두부 안에는 콜린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콜린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능도 발휘하게 되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머리카락의 원료인 단백질을 보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 이소플라본 성분이 풍부해서 남성 호르몬도 조절해주는 효과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성 탈모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죠. 또한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도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효능이 극대화되려면 소화, 흡수가 잘 돼야겠죠. 두부 중 소화 흡수가 가장 잘 되는 것이 바로 순두부예요. 순두부는 일반 두부와 마찬가지로 비질을 분리한 콩물에 응고력이 약한 응고제를 넣어 만든 건데 그렇기에 훨씬 부드럽고 소화 흡수가 잘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 섬유질 등 영양성분 함량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계란이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순두부찌개에 이 계란이 들어가는 것은 맛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찰떡궁합인 거죠. 순두부와는 식감이 완전히 다른 쫄깃한 두부면이 요즘 또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지고 있죠. 다양한 면 요리에 사용되는데 단순히 두부를 면 모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반 두부보다 단백질의 함량이 2배 정도 높아서 건강에 더욱 좋은 식품이에요. 두부에서 수분을 빼고 응축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같은 무게당 영양 성분의 함량이 높아지는 거죠. 두부는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비타민 C와 섬유질이 부족하죠. 양배추와 함께 드시면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게 되죠. 또 귀리를 넣은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좋은데 귀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식이섬유와 베타블루칸, 두부의 단백질,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두부는 그리고 미역과 김,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와 함께 드시면 좋은데 이런 해조류와 함께 드시게 되면 두부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극대화되고 두부의 사포닌으로 인한 요오드 배출을 해조의 풍부한 요오드 성분이 상쇄시켜 줄 수가 있는 거죠. 두부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토마토가 있어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을 건강하게 보호해서 암을 예방하는 효능도 가지고 있죠. 두부와 토마토 그리고 계란까지 함께 살짝 볶아 드신다면 풍부한 영양 성분을 섭취할 뿐 아니라 암 예방과 체중 감량에도 좋고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능을 누릴 수가 있어요.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에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의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여러분, 콩나물 하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따뜻한 콩나물 국밥, 감칠맛 넘치는 콩나물 비빔밥 등 정말 많은 음식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콩나물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식재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식재료에도 함께 먹으면 상극이 되는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습니다. 콩나물의 효능,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 그리고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을 가진 음식까지 콩나물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콩나물이 어떤 채소인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콩의 싹을 틔워 재배한 것이 콩나물이지요. 콩나물은 그럼 콩의 영양소가 그대로 있을까요? 콩하면 생각나는 영양소는 아무래도 단백질일 건데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아주 많은 단백질이 콩에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콩은 약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그 콩을 발화시켜서 키운 콩나물 속의 단백질은 콩의 단백질 함량과 비슷하지만 체내 흡수율은 훨씬 높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콩의 단백질을 흡수하는 데 방해가 되던 트립신 저해제가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상당량 줄어들기 때문이랍니다. 평소에 콩을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걱정이신 분들은 콩나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 보충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나이가 들면서 몸에 근육이 많이 빠져서 걱정이신 분들도 콩나물을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여 근육이 빠지는 것을 한번 예방해 보세요. 그리고 콩에서 싹이나 콩나물이 되는 과정에서 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렉틴이라는 성분도 약 85%가 감소하며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는 피티산도 81%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피틴산의 양이 줄어들면 철분과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3, 4배가 증가가 된다고 하고요. 또한 콩나물에는 티아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티아민은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꿔주며 몸에 피로감을 덜어주고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속에서 티아민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 대표적인 피로 물질인 젖산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젖산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몸의 피로감이 급속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소에 충분한 티아민의 섭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티아민은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되지는 않고요. 땀이나 소변으로 바로바로 배출되기 때문에 체내 흡수율은 낮아지는데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콩나물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첫 번째 음식인 부추입니다. 부추 속의 알리신 성분이 콩나물의 티아민의 흡수율을 최대 약 20배까지 높여주고 이뿐 아니라 천연 강장제라 불리는 알리티아민으로 변화를 시켜주게 됩니다. 또한 부추와 콩나물은 간 건강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콩나물에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아르기닌 성분이 간에 해독작용을 하여 간의 독소를 제거해주며 부추는 간에 쌓인 피로물질을 분해시켜 주어서 우리 몸이 가뿐하며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콩나물과의 상극은 바로 몸이 찬 분들입니다. 콩나물은 찬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콩나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위장이 지나치게 차갑게 돼서 소화기관에 무리를 줄 수가 있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콩나물을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는데요.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나물의 찬 성질을 중화시켜주고 오히려 위장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소화기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음식도 있지만 또 콩나물과 상극이 되는 음식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식초와 겨자입니다. 콩나물에 식초와 겨자를 곁들여서 조리를 하게 되면 콩나물의 비타민과 무기질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섭취하는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식초나 겨자 말고 무엇을 곁들여서 조리하면 될까요? 그것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고춧가루도 너무 많이 첨가해 드시면 위에 자극을 주어서 안 좋을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하겠지만 적절한 양의 고춧가루를 추가해서 콩나물을 요리를 하시면 신진대사의 촉진과 혈액순환을 돕는데 콩나물과 고춧가루는 정말 찰떡궁합인 음식이 된답니다. 특히 콩나물에는 혈압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들어있는 펩타이드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펩타이드의 혈압 조절 효능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때 고춧가루에 함유된 캡사이신이 이런 콩나물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고 콩나물의 비타민 체내 흡수율을 상승시켜 주게 되고요. 자,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콩나물에는 콩에는 없던 비타민C가 새로 생겨난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콩나물에 함유된 비타민C의 양이 사과보다 3배 정도 많고 콩나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피부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피부에 생성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와 또 검버섯까지 예방해 주어서 피부를 맑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까지 누릴 수가 있고요. 콩나물의 비타민C는 콜라겐의 합성에도 관여하여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콩나물의 비타민은 피부를 건강하게도 하며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해주어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데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요. 두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몸살로 인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천연 진통제 역할도 해줍니다. 이때 우리가 배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몸속의 열기를 더 잡아줘서 강력한 해열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있는데요.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과 사포닌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서 기관지의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가래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들로 콩나물과 배를 함께 드시게 되면 초기 감기로 인한 기침, 가래도 완화시키고 감기로부터의 몸의 회복을 빠르게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콩나물과 배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기능도 개선을 해주는데요. 콩나물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다량의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변의 부피를 크게 만들어주고요. 변을 무르게 만들어서 변비를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배에 풍부한 펙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배출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속에 유익균의 성장을 도와주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줍니다.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드실 때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요. 바로 콩나물을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콩나물의 재배 환경이 덥고 습하기 때문에 박테리아인 살모넬라균과 대장균에 감염이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그냥 생으로 드시게 되면 식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생기는 거고요. 또한 대부분의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C는 열에 좀 약하지만 콩나물의 비타민C는 열을 가해도 50% 이상 손실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콩나물은 반드시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콩나물과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음식 세 번째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아미노산과 비타민, 철분, 또 아연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가 되어 있죠.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할 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고 나면 피로감이 많이 사라지고 몸에 힘이 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돼지고기 속에 피로회복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비타민 B1이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양이 소고기의 약 10배 정도가 된다고 하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뿐 아니라 돼지고기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체내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혈관을 막는 것을 막아주고 또 몸속의 염증을 제거하고 중금속을 배출시켜주는 놀라운 효능까지 있답니다. 이때 콩나물과 함께 드시게 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되는데요. 돼지고기의 영양 성분의 흡수율을 높여서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좋은 콩나물도 호르몬 관련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섭취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콩나물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인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서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방암, 자궁암, 또 난소암과 같은 호르몬 민감성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은 콩나물의 이소플라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밭에서 금방 따온 듯한 아주 싱싱한 양배추 한 통을 마트에서 사오면 어떻게 씻어야 농약이 깨끗이 빠질까? 또 속이 약한데 먹어도 괜찮을까? 며칠 두면 혹시 시들지 않을까? 같은 걱정이 먼저 떠오르신 적이 있었죠? 예부터 이 서양에서는 양배추를 가난한 사람의 의사라고 불러왔고 우리 선조들도 겨울 김장철 배추가 귀할 때마다 이 양배추로 물김치를 담가서 속이 편한 반찬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초에 미국, 유럽의 병원에서는 위궤양 환자에게 양배추즙을 처방할 정도로 과학적 효능이 아주 널리 인정받았었죠. 그런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아무렇게나 드시면 비타민과 항암 성분을 허비할 수 있거나 복부의 팽만감이나 설사 같은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식탁까지 씻고 이 보관하고 먹는 전 과정을 차근히 짚어가면서 양배추의 숨은 가치를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면 이렇게만 하면 양배추가 약이 되는구나 하고 양배추 박사님이 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농약의 염려부터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시중의 기사나 몇몇 영상에서는 이 양배추가 농약 범벅이 된 채소라고 겁을 주기도 하는데요. 작물의 생육 과정을 자세히 보면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이 양배추는 씨를 뿌린 뒤에 40일 동안은 잎이 넓게 벌어지면서 해충의 피해가 많아서 살충제를 뿌리는 편인데요. 80에서 90일째부터는 잎이 안쪽으로 둥글게 말려 들어가면서 결구라는 단단한 공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벌레가 침투하기가 좀 어렵고 또 농약을 쳐도 껍질에 두세 장까지만 닿게 됩니다. 우리는 그 겉잎을 떼어버리고 안에 있는 속의 잎을 먹기 때문에 잔류 농약량이 자연히 줄어들게 될 수가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서도 시중에 유통 중인 양배추의 잔류 농약 검출률이 1% 미만, 그것도 기준치의 절반 이하였습니다.
자, 만약 그렇다 해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다면 겉잎을 두세 장 정도만 제거한 후 밑동에서 1cm 정도를 사선으로 잘라서 물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그 상태로 찬물에 5분 정도 담가 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살살 흔들어서 씻으면 그 안에 있는 먼지나 흙, 잔류, 농약이 물기를 따라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식초나 베이킹소다는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식초는 위 건강에 필수인 비타민 U를 잘 녹여서 내보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킹소다는 조직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씹을 때 물이 흐르는 그 식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씻었으니 이번에는 속을 한번 살펴볼 차례입니다. 양배추 100g 대략 잎 3장 정도에 들어있는 비타민 U는 평균 40mg 정도인데요. 이 물질은 위 점막 세포의 성장 인자와 비슷한 구조여서 헬리코박터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를 억제해주고요. 또 상처난 점막을 빠르게 덮어줄 수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대에서 1960년대에 임상시험했던 기록을 보면 하루 200ml 정도의 양배추즙을 약 2주 동안 마신 환자의 65%가 내시경 제거음을 했을 때 궤양이 거의 아물었다고 합니다. 또 설포라판 함량은 100g당 25에서 30mg으로 브로콜리 새싹에만 살짝 밀릴 뿐 일반 채소 중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수준입니다. 이 설포라판은 세포에 해독 효소를 켜서 노폐물을 빼내고 또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유전자를 활성화합니다. 국내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쥐에게 양배추 분말을 사료에 5% 정도를 넣어서 약 12주 동안 먹여봤더니 간과 대장 조직의 활성산소 수치가 대조군 대비했을 때 약 30% 이상 낮아졌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칼륨도 바나나 못지않게 아주 풍부한데요. 100g당 220mg 정도 수준이라 짜게 먹어서 보통 혈압이 좀 높은 분들은 같이 드시면 좋고요. 비타민 K도 같은 양의 7, 80μg 정도 들었으니까 하루 권장량의 70% 정도를 손쉽게 채워서 뼈에 소실을 늦춰줄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는 불용성 또 수용성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변비와 설사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고요. 장벽을 튼튼하게 해서 면역력 향상에 기여합니다. 자, 그럼 귀중한 성분들을 최대한 지키려면 조리 온도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타민 U는 70도부터 그리고 설포라판은 140도 정도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물에 잠길 정도로 삶거나 아주 높은 불에 볶으면 안 되고요. 수증기만 스치듯이 살짝 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냄비에 물 1컵 정도만 붓고 끓이시고요. 물이 끓어서 김이 나면 찐망이나 스테인리스 체에다가 양배추를 올려주세요. 여기에 뚜껑을 덮고 잎이 얇으면 한 1분 정도, 잎이 두꺼우면 약 3분 정도 기다리시면 됩니다. 꺼낸 다음 그대로 식히거나 찬물에 살짝 헹궈서 색을 고정하시고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조직은 살짝 부드러워져서 씹기 편하면서도 영양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이후에 채칼로 곱게 썰어서 샐러드나 비빔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된장국 마지막 단계에 30초 정도만 휘저어서 넣으면 아삭함이 살아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씹는 힘이 약하신 분이라면 믹서기로 주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은데요. 당근, 사과, 레몬 한 조각을 넣은 CCA 주스를 추천해 드립니다. 믹서 대신에 착즙기를 쓰시면 불용성 섬유가 걸러져서 목넘김이 훨씬 부드럽고요. 주방에 믹서기가 혹시 없으면 강판에 가른 다음에 면포로 짜셔도 무방합니다. 단, 갓 짜낸 주스는 공기나 또 빛, 열에 노출되면 30분만 해도 비타민C와 설포라판이 약 20% 가까이 줄어들 수가 있어서 한 컵씩 바로바로 즉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양배추와 궁합이 좋은 식재료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겨자씨나 고추냉이 또 무처럼 약간의 매운맛을 내는 이 시니그린 식품은 양배추 안에 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가 설포라판으로 변환이 되는 효소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양배추 샐러드에 통겨자, 레몬즙, 꿀을 약 1대1대1로 섞어서 소스를 만들어서 곁들이면 톡 쏘는 이 향과 함께 건강 효과도 함께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들기름, 참기름,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비타민 K와 A의 지용성 흡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서 뼈와 피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단 1인분에 기름은 5ml 정도 작은 술만 쓰는 손톱만큼의 법칙을 지키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은 요구르트나 김치, 된장 같은 발효식품인데요. 이 식품들은 양배추의 식이섬유를 먹이 삼아서 장내 유익균을 폭발적으로 늘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씻어서 찐 양배추에다가 시판 무가당 요거트를 100g 정도 부어서 배추 샐러드 겉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하룻밤 숙성 후에 드시면 아주 이 톡톡 튀는 젖산의 발효 풍미와 함께 다이어트 효과도 동시에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함께 먹으면 불편할 수 있는 음식도 물론 있겠죠. 튀김, 삼겹살, 소세지처럼 포화지방과 이 질산염이 많은 고온의 조리식품은 양배추의 해독과 배변 기능을 이제 과도하게 자극하기 때문에 복통이나 급성 설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짠 젓갈이나 액젓, 찌개 국물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설포라펜의 항염작용을 떨어뜨린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간은 삼삼하게 하시고 된장국이나 미역국 같은 맑은 국물과 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약 중에 항히스타민제나 위산억제제인 PPI를 장기 복용 중일 때는 혹시 생양배추를 과다 섭취하게 되면 장내 발효가 급격히 일어나서 트림이나 또 속쓰림이 역설적으로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데친 양배추 약 50g 정도를 하루에 2번, 일주일 정도만 드시고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양을 늘려보시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질환별, 체질별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4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제거 수술 후에 레보티록신을 복용하시는 분들인데요. 생양배추, 양배추즙을 매일 300g 이상 장기간 드실 경우에는 요오드 흡수를 방해한다는 보고가 된 바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간단한데요. 살짝 찌거나 데쳐 드시는 것으로 조리법을 바꿔보시고 한 끼에 100g, 하루에 총 200g 정도 이하로 제한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와파린이나 클로피도그렐 또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쓰는 경우인데요. 비타민 K 과다 섭취가 약물 효과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도 하루에 약 70g 정도 수준에서 일정량만 꾸준히 드시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용량 조절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몰아서 많이 드시지 마시고 매일 소량 드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장 투석중으로 고칼륨 식사 제한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데친 뒤에다가 물에다 한번 헹구어서 칼륨을 50%가량만 제거한 후에 식사당 한 30g 정도만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손발이 늘 차고 설사를 잘하는 몸이 찬 냉성의 체질인 분이라면 생채보다는 볶음 양배추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불에 들기름 반 큰술 정도를 두르고요. 양배추, 당근, 표고버섯을 각각 70대, 30대, 20 정도 비율로 섞어서 2분간 뒤적이면 향은 살아있고 속은 따뜻해지는 손난로 반찬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보관 비법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양배추는 호흡량이 적은 저호흡 채소라서 0에서 4도씨에서 통째로만 보관해도 3주 이상 신선함을 유지합니다. 다만 냉장고 안에서 수분이 날아가면 겉잎이 마르고 갈라지기가 쉽기 때문에 물을 적신 키친타월과 랩으로 이중 포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법은 첫 번째로 심지를 원형으로 약 2cm 정도 파낸 다음에요. 여기에 미지근한 물에 적신 키친타월을 돌돌 말아서 심지 구멍에 꼭 끼워줍니다. 양배추 전체를 키친타월로 한 번 더 감싸서 공기에 건조를 막고요. 마지막으로 랩으로 단단히 포장한 후에 지퍼백이나 비닐에 넣고 숨구멍을 2-3개 정도만 뚫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야채칸에 세워두면 물이 밑동으로 고여서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약 2주 정도가 지나도 잎이 고무처럼 탱탱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요. 만약 이미 반 자른 양배추는 잘린 면이 갈변하기가 쉽기 때문에 레몬즙을 톡톡 발라주고 이 앞에 말씀드린 방법으로 밀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다가 남은 조각은 채를 썰어서 지퍼백에 납작하게 누른 다음 냉동하시면 8주 이상 보관이 가능하고요. 해동하지 않은 채로 된장국, 볶음밥, 부침개 넣으면 영양 손실이 거의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양배추를 활용하는 레시피를 조금 더 풍성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위가 편한 아침 죽입니다. 전날 밤에 찐 양배추 약 80g, 그리고 물에 불린 찹쌀 2큰술 정도, 여기에 물 400ml, 그리고 구운 들깨가루 1큰술, 그리고 소금 1꼬집을 넣고 중약불에서 약 10분만 저어주면 부드러운 죽이 완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당뇨와 체중 조절을 위한 양배추 스테이크인데요. 양배추를 두껍게 약 2.5cm 정도로 동그랗게 썰은 다음에 올리브유, 후추, 파슬리를 뿌려서 200도씨로 예열한 오븐에 15분 정도 구우면 겉은 약간 카라멜라이즈화 되고 속은 촉촉해서 스테이크 대용으로 좋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들도 좋아할 양배추 오믈렛인데요. 잘게 다진 양배추 50g, 달걀 2알, 우유 2큰술, 치즈 1장을 섞어서 프라이팬에 반달 모양으로 익히면 색감이 곱고 비린내가 없이 영양 만점인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르신 입맛에
맞춘 양배추 물김치인데요. 채를 썬 양배추 약 300g 정도, 여기에 미지근한 소금물, 그리고 배즙 100ml 정도, 여기에 마늘, 생강즙 한 작은술, 찹쌀풀 반컵을 섞어서 하루 동안 실온에서 발효한 후에 냉장으로 숙성해서 드시면 속이 화해지면서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를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하기 위한 3가지 작은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한 숟가락 법칙입니다. 매 끼니 밥 숟가락으로 2숟가락씩만 접시에 먼저 담아두세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손이 가고 꾸준히 먹어도 부담이 없는 양입니다. 두 번째는 색깔 신호등을 만드는 겁니다. 식탁에 빨강색 토마토, 노란색 당근, 초록색 양배추 겉잎, 하얀색 양배추 속잎을 늘어놓으면 눈으로도 먼저 즐겨서 식사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금요일은 냉장고를 뒤집는다라는 원칙인데요. 일주일에 한 번 남아있는 채소를 모두 꺼내서 이 양배추와 함께 채를 썰어서 볶음밥 혹은 비빔면 그리고 스프에 한번 넣어서 보세요. 버려지는 음식도 줄일 수 있고 양배추 섭취량은 저절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양배추 한 통에는 우리의 위와 장을 도와주는 비타민 U부터 혈관을 젊게 하는 설포라판, 뼈를 살리는 비타민 K, 나트륨을 씻어내는 칼륨, 그리고 변비를 풀어주는 식이섬유까지 약봉지 여러 개를 합친 종합 효능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동맥이 막히는 과정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혈관 안쪽 벽에 상처와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은 임시 반창고처럼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붙여서 메우려고 합니다. 상처가 빨리 아물면 문제가 없지만 이 염증이 오래가면 그 반창고가 딱딱하게 굳으면서 길을 좁혀버리게 되죠. 이때 우리가 아는 양파의 힘이 바로 여기서 빛이 납니다. 매운맛, 눈물의 주범인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키고 피가 엉겨서 혈전이 되려는 걸 완만하게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또 양파의 대표 항산화 성분인 퀘르세틴은 나쁜 LDL이 산화가 돼서 벽에 달라붙는 과정을 막아주고 모세혈관 벽을 탄탄하게 받쳐줍니다. 그래서 혈압이 들쭉날쭉하다, 손발이 저린다, 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와 같은 혈관 시그널이 잦은 분께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단순히 혈관뿐만이 아닌데요. 퀘르세틴과 이 황성분은 혈당에도 좋습니다. 밥을 먹으면 당분이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인슐린이 근육과 간세포의 문을 열어서 당을 받아들이게 하죠. 이 양파의 성분은 문 여는 신호를 또렷하게 도와주어서 당이 더 원활하게 세포로 들어가도록 도와줍니다. 양파 자체의 혈당 지수가 낮고 또 식이섬유도 꽤 있어서 밥과 반찬 사이에서 이 혈당의 급격한 오르내림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밥 반 공기만 먹어도 140이 수치가 넘는다는 분이 양파를 반 개에서 한 개를 꾸준히 곁들이고 약 2~3달이 지나면 공복 혈당이 1칸에서 2칸 정도 내려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식사 속에 양파가 혈당 관리의 보조선수로서 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면역과 항염 쪽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퀘르세틴은 활성산소가 세포를 마구 긁어대는 것을 진정시킬 수가 있고요.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에 달라붙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는 계절만 바뀌면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오래가, 이런 분들은 양파, 마늘, 생강을 자잘하게 다진 다음에 국이나 볶음, 달걀찜에다가 티스푼으로 슬쩍씩 넣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기침 날 때 따끈한 양파차가 예전부터 민간요법으로 내려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죠. 만약에 익히면 영양소가 다 날아가나요?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조리법을 고르면 되는데요. 퀘르세틴은 열에 비교적 강해서 찌거나 또 살짝 볶는 정도로는 큰 손실은 없습니다. 대신에 양파를 너무 오래, 너무 세게 볶아서 단맛을 짜내듯이 카라멜라이징하면 당이 농축이 되어서 당뇨가 있는 분에게는 이 양이 좀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생양파를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황성분이 위산을 자극해서 약간 더부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리의 세기와 또 시간 그리고 목적만 꼭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럼 이제 양파를 몸에 이롭게 먹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루 권장량입니다. 일반 성인은 생양파 기준으로 하루 약 70에서 120g 정도가 적당한데요.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은 처음에는 약 30에서 50g 정도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생으로 먹을 때는 칼집을 내서 10분 동안 짧게 헹구는 요령이 있습니다. 양파를 세로 결로 얇게 썬 뒤에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이 매운 성분이 날아가고 효소의 작용이 일어나서 위 자극이 줄어듭니다. 이후에 찬물에 2, 3분 정도 재빨리 헹구면 매운맛이 훨씬 순해지고 생으로 드시기도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찌기와 빠른 데치기인데요. 찜기에 겹겹이 올려서 5에서 7분만 살짝 찝니다. 물에 푹 삶는 것보다 영양 손실이 훨씬 적고 소화가 편하고요. 전자레인지를 쓰실 때는 한입 크기로 떼어서 유리 용기에다 담고 물 한 숟갈 또 랩을 덮어서 약 2, 3분 정도 돌리면 끝인데요. 이렇게 쪄낸 양파는 된장에 찍거나 참깨나 들기름 그리고 소금 한 꼬집만 더해도 훌륭한 반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 끄고 마무리 한 숟갈인데요. 양파 볶음이나 잡채처럼 불에 닿는 요리는 다른 기름으로 아주 짧게 볶고 불을 끈 뒤에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작은 술로 한 번 정도만 둘러서 섞어주세요. 양파의 항산화 효과는 살리고 들기름의 혈중 지질 개선 효과까지 더해져서 아주 혈관 친화적인 접시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스와 스무디는 짧게 데친 뒤에 갈아주시는 겁니다. 생양파 특유의 자극을 줄이면서도 성분을 챙겨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데친 양파를 4분의 1에서 2분의 1개, 사과를 반 개 정도, 여기에 당근 4분의 1개, 물을 200ml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혹시 당뇨가 있으면 과일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사과 대신에 토마토로 바꿔서 당의 부담을 낮추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이 양파즙 제품은 한 포에 당과 칼륨이 생각보다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혈당이나 혹은 신장이 민감하신 분이면 반포 이하 정도부터 해서 가능하면 껍질차 그리고 샐러드를 합친 조합을 추천해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껍질의 100% 활용법입니다. 양파의 퀘르세틴은 흑살보다는 껍질의 10배 정도, 많게는 한 30배 가까이 들어있는데요. 속이 비치듯이 반투명한 겉껍질을 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 전에는 반드시 세척을 하셔야 하고요. 겉껍질을 벗겨서 식초 몇 방울을 푼 물에다가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서 헹궈주시고 마른 행주로 닦아서 그늘에서 하루를 말립니다. 차와 육수 끓이는 건 아주 간단한데요. 껍질 한 줌에 물 1리터를 붓고 센 불에서 약 15분 그리고 약불에서 20분 정도 그리고 불을 끄고 3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됩니다. 진한 호박색이 돌면 잘 우러난 걸로 보시면 되고요. 하루에 아침 저녁에 컵으로 한 2잔 정도 한 번에 약 150에서 200ml 정도를 드시면 적당합니다. 또 멸치와 다시마와 함께 육수를 내면 된장국이나 미역국이 한층 맛이 깊어지고요. 껍질 속에 좋은 성분도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양파와 찰떡궁합이 되는 음식들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들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 특히 이 알파레놀린산이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춰주면서 양파의 황화알이 간에서 지방 대사를 촉진하게 됩니다.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기 때문에 볶거나 끓이는 과정이 끝난 뒤에 불을 끈 상태에서 한 스푼 정도 두르는 것이 포인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토마토인데요. 라이코펜과 퀘르세틴은 서로 다른 경로로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를 억제하게 됩니다. 양파를 올리브유에 먼저 천천히 볶아서 단맛을 끌어낸 다음에 토마토, 가지, 파프리카를 넣고 살짝 볶아주시면 혈관에 정말 좋은 반찬이 완성이 됩니다. 냉장하시면 한 3일 정도, 냉동하면 약 2주 정도까지 보존이 되니까 한 번에 넉넉히 만들어 놓고 나눠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세 번째는 사과인데요. 비타민C와 이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퀘르세틴의 장 흡수를 높여주고 장내 유익균 먹이가 돼서 배변도 수월하게 해줍니다. 사과 반 개에다가 생양파 4분의 1개 그리고 레몬즙, 올리브유, 들깨가루를 넣고 버무려 주시면 양파 라떼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고기 반찬에 기름기를 싹 잡아주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네 번째는 마늘과 생강입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알리신과 이 진저롤이 각각의 항균, 항염 작용을 해서 감기나 기관지염에 자주 걸리는 어르신께 아주 좋은 면역 강화 삼총사가 되는 것이고요. 양파, 마늘, 생강을 동일한 비율로 다진 다음에 체에 걸러서 물기를 빼고 들기름에 약간 볶아두면 볶음밥, 국이나 달걀찜 같은 어디든 넣을 수 있는 수제 마늘 양파 페이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양파와 함께 드시면 안 좋은 음식들도 물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설탕이 잔뜩 들어간 양파 절임은 이 양파의 혈당과 혈관의 이점을 거의 지워버린다는 겁니다. 새콤달콤을 원하시면 설탕 대신에 사과즙이나 레몬즙을 쓰고 소금과 식초는 반만 줄여도 충분히 맛이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 치즈와 한 그릇에 잔뜩 얹는 조합은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에게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만들 수가 있어서 좋지가 않고요. 세 번째는 기름이 많은 튀김이나 탕수육과 함께 양파를 좀 과하게 먹는 습관인데요. 총 열량과 지방의 과다로 혈관의 득보다 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카라멜라이징한 오래 볶은 양파는 향은 좋지만 당이 응축이 되기 때문에 당뇨나 지방간이 있는 분은 이 양과 빈도를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고르는 방법과 보관도 중요하겠죠. 양파를 고를 때는 첫 번째로는 손에 들었을 때 좀 묵직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되고요. 겉껍질이 마르고 광택이 있는 것을 고르시고, 그리고 뿌리나 목 부분이 마르고 싹이 트지 않은 것을 골라야 되고요. 또 곰팡이 자국이나 물렁한 부분이 없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혹시 혈관 건강을 더 챙기고 싶다면 자색 양파, 보라 색깔의 양파를 한 번씩 섞어 보세요. 겉껍질 쪽에 퀘르세틴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리고 보관은 통째로 서늘하고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다가 망대에 매달아 두시면 약 3, 4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감자나 사과처럼 에틸렌 가스를 내는 식재료와 함께 두면 빨리 싹이 나기 때문에 따로 두셔야 하고요. 이미 혹시 썰어 놓은 양파는 자른 면이 공기에 닿지 않게끔 랩이나 이 실리콘 커버로 밀봉을 해서 종이 타월을 깔은 다음에 냉장 채소칸에 약 2, 3일 정도 이내로 두시고, 혹시 많이 남으면 잘게 다져서 팬에 물 없이 살짝만 볶아서 수분만 날린 뒤에 한 숟갈씩 소분 냉동하면 2, 3주 정도는 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껍질은 깨끗이 말려서 지퍼백에 넣어서 김치 냉장고나 서늘한 곳에서 약 6개월까지도 무난히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은 한번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로 항응고제나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은 생양파를 과하게 늘리면 멍이나 코피가 잦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생양파 50g, 익힌 양파를 포함해서 총량은 약 150g 정도로 시작해 보시고 몸의 반응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염이나 역류가 심하거나 담낭이나 췌장이 약한 분들은 생양파는 아주 소량부터 쪄서 부드럽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껍질차나 즙, 또 농축액은 칼륨이 높아서 신장질환이 있는 분은 약간의 양 조절이 필요할 수가 있고요. 양파는 프룩탄이라는 발효성의 탄수화물이 많아서 장이 예민한 분은 가스가 차고 복부에 팽만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잘 다져서 오래 볶거나 양파를 통째로 넣고 끓였다가 건져낸 향만 내는 방법을 써보셔도 좋습니다. 알레르기는 좀 드물지만 혹시 입술에 가려움이나 두드러기가 나타나면 중단하고 병원에서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시중에 이 양파즙에 대해서도 우리 몸에 좋다 나쁘다 말들이 많아서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요. 건강한 양파즙은 한 포에 양파가 1개 이상이 들어가서 당과 칼륨도 약간 더 농축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없으면 하루에 한 포는 무난히 드셔도 되지만 혹시 당뇨나 비만, 또 신장 질환이 있거나 혈당이 좀 불안정하면 반포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고, 아니면 껍질차나 샐러드의 조합으로 바꾸는 편이 더 균형을 잡힐 수 있습니다. 배즙과 1:1로 섞어서 마신다는 방법은 당만 올라갈 수가 있어서 사실 권하지 않고요. 양파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우리 밥상 어디에나 어울리면서 무엇보다 꾸준히 먹기 아주 쉬운 식재료죠. 그래서 그냥 반찬용의 채소가 아니라 우리 몸에 혈관을 닦아주는 생활 약초라는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고 드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장 보실 때 싱싱한 양파 몇 개, 갈색이 잘 오른 껍질까지 아깝지 않게 챙기셔서 우리 가족의 피 흐름을 부드럽고 또 하루하루를 더 맑고 가볍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